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17라운드도 대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밤 진짜 극적인 골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축구 팬들을 즐겁게 했고요. 수원 팬들의 만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시고 응원 좀 해주시고요. 너무 힘듭니다. 어젯밤에 제가 커뮤니티 저희 그 유튜브 글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괜히 썼다가 또 장난하냐고 할 수도 있고 힘듭니다. 좀 봐주십시오. 네. 자, 빠르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수협대 포항전입니다. 역대급 경기. 과거 강원대 포항전이 떠오르는 경기였는데요. 포항이 4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올 시즌 가장 쫄깃한 경기. 맞아요. 네, 아니었나 싶습니다. 양팀 감독 속이 타들어왔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재밌었고 아마 두 팀 팬이 아닌 3자가 봤으면 가장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골도 많았고 무엇보다 슈팅도 많이 나온 경기였습니다. 프리뷰를 하면서 이날 경기의 관건이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체력이라고 그랬어요. 초반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빗속에서 경기를 치렀던 수원FC는 지쳤고요. 포항은 일주일 쉬었던 효과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좀 몸이 좀 신선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포항의 초반 전략이 좋았는데 상대가 체력 부담이 있을 것을 감안하고 빠르게 배우를 공략했어요. 그러니까 전환을 빠르게 한 후에 마무리까지 빠르게 하는 전략이었는데 이게 통하면서 26분 만에 3골이나 넣었습니다. 임상엽이 올 시즌 K리그 1 첫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움직임이 모두 약속된 플레이였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약간 좀 손캐디오 같은 그런 느낌 받을 정도로 특히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신진호가 딱 뿌리고 임상엽이 달리는 거는 그건 진짜 약속하고 보고 뿌린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골을 만들어내는데 포항의 전략이 좋기도 했지만 수원FC 수비진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다는 거 지적하고 싶은데 발이 거의 붙어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탈탈 털렸는데 박지수 조유민의 초반 플레이는 최악에 가까웠고요. 저는 딱 그 3골 먹는 거 보고 야 이건 5대0 각이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시작됩니다. 전반 26분 스코어가 0대3이었어요. 근데 후반 27분 되니까 3대3이 됐습니다. 사실 결정력이 좋았더라면 일찌감치 스코어를 더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수원FC의 화끈한 공격이 이어졌거든요. 핵심은 라스였습니다. 김기동 감독도 라스에 밀리면서 꼬였다고 인정을 했는데 가운데서 권한규, 이광전 센터백을 높이 하면서 압도하면서 세컨볼을 머리를 다 맞추면서 세컨볼 기회를 줬고요. 그러면서 수원FC 선수들이 또 좋은 움직임 펼치면서 이 공을 모두 따냈어요. 네, 계속해서 결정적 기회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3골이나 나왔습니다. 수원FC 그때까지 좀 고민이 뭐였냐면 교체 자원들이 잘 못한다였는데 이날은 들어간 정충근이나 김승준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면서 힘까지 받았고 수원FC 이날 무려 15개의 유효슛을 기록했습니다. 네. 동점을 딱 만들고 나서 야 이거 수원FC가 이기겠네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김도희 감독한테 경기 후에 또 전화 걸어서 물어보니까 감독님 역시 야 됐다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흐름이 좋았고 또 포항 수비가 또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동점골을 넣고는 1분도 되지 않아 수비 실수로 송민규의 골을 얻어맞았고요. 이 골이 결국 이날의 마지막 골이 됩니다. 맞는 순간에 라스와 무릴로가 안타까운 표정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수원FC를 칭찬하고 싶은 게 3대3까지 만들고 허무하게 골을 내지만 이제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동점골을 위해 사력을 다했고 실제 계속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김범용 형의 2차례 헤더가 좀 아쉬웠고요. 제가 지난 리뷰에서도 그렇고 기사로 계속 썼는데 수원FC가 확실히 팀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을 반등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이날 경기에서 정확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포항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포항 입장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강원전 4대5 역전패가 떠오를 법도 했지만 끝내 경기를 잡고 무패를 이어갔고 김기동 감독이 경기 후에 얘기한 대로 시즌 전체에 힘을 줄 수 있는 동력을 얻은 승리를 얻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네. 수원FC 이런 경기 잡았으면 진짜 확 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용이 패했다는 점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KOM 누굽니까? 저희가 원래 한 명을 선정하는데 이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2명으로 하겠습니다. 임상엽과 라스로 하겠습니다. 임상엽 8년 만에 해트트릭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 아침 때부터 좀 부활의 기미가 보였잖아요. 그렇죠. 포항 이적이 지금 커리어 전환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속도와 결정력이 강점이 있는 선수였잖아요. 김기동 감독이 이를 잘 활용하고 있고요. 이날 3번의 슈팅으로 3골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포항 승리를 이끌었고 라스는 제가 기사에도 썼는데 이제 리그 최고의 타깃형 공격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선수 과거 영상 보면은 치달형, 옛날 이과인, 그러니까 레알 시절 이과인 같은 느낌인데 최근 스타일에 좀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원FC가 원하는 싸우는 공격수로 탈바꿈을 했어요. 이날 공중볼 단계 무려 15개입니다. 네, 계속해서 날카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비록 수원FC가 지기는 했지만 이날 경기를 지배한 건 저는 임상엽 선수가 아니라 라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KOM으로 같이 올렸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경기는 갈 길 바쁜 두 팀이죠. 광주와 제주가 만나는데 0대0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굵직한 것만 좀 짚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선발 라인업 보면 광주는 에이스 펠리페가 부상으로 엔트리에 빠지면서 엄원상 원톱 전술을 오랜만에 꺼내들었습니다. 네. 예, 펠리페는 종아리 쪽에 그 압통이라고 해서 피부를 눌렀을 때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일주일 정도 쉬는 게 좋다고 해서 이날은 더 큰 부상을 막기 위한 보호 차원에서 엔트리에 빠졌습니다. 알렉스 대신 한이훈이 그 이안도 센터백 파트너로 나왔는데요. 아마도 주민규를 좀 터프하게 가두겠다, 예, 이런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웨이는 헤이스 한 명만 나선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제주는 안현범이 엔트리에 아예 빠져서 이게 가장 큰 눈에 띄는 좀 변화였는데, 요즘 폼이 떨어져서 그 전 경기에서도 그 전반 뭐 45분 만에 교체되고 강민성님 들어갔죠. 네,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폼 때문인가 싶었는데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현범 대신 박원재가 우측 윙백으로 나섰고요. 웨인은 싹 뺐습니다. 직전 수원 삼성 원정에서도 웨인을 한 명도 대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웨인이 아직 그 녹아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창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그렇게 자꾸 주말 경기 반복하는 것보다는 홈 경기에 좀 집중하자, 이런 차원으로 제주에 남긴 것으로 좀 보입니다. 주민규가 건재한 제주, 펠리페 빠진 광주, 활용면에서는 딱 봐도 제주가 유리할 것으로 보였는데 좀 내용은 좀 달랐어요. 슈팅 수는 13대 8로 광주가 앞섰고 유효슛은 무려 7대 1이었습니다. 예, 제주가 유효슛을 하나밖에 때리지 못할 정도로 공격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빠른 플레이에 의한 뭐 엄원상의 슛,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문전 앞에서 뭐 엄지성 슛도 있었고요. 홈에서는 역시 조금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7개의 유효슛으로 단 한 골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뭐 위력적인 슛이 없기도 했지만 몇 개, 결과적으로는 오승훈의 7개의 선방이 네. 조금 빛났는데요. 엄원상이 그러니까 팝포스트 내리고 때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대각선으로. 잘 맞았는데 이거를 진짜 멋지게 쳐냈고, 흘러나온 공을 헤이스가 밀어넣은 것도 각을 좁히면서 2번 연속 막는 약간 노이어가 생각나는 그런 그 멋진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제주는 어쨌거나 간신히 좀 비기면서 3연패에서 탈출했고, 광주는 4연패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승리를 바랬기 때문에 조금 맥이 빠지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K1 보겠습니다. 일단 오승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윤보상 광주 골키퍼죠. 과거에 좀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 제주에서 같이 뛰었던 오승훈 선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막 존경, 대단하다 이런 단어를 막 쓰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지난해 봤을 때는 부상도 있었지만 어쨌든 오승훈에게 밀려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옆에서 본 바로는 본받을 게 많은 골키퍼다. 올 시즌에는 그게 왜 그런지를 또 윤보상 앞에서 또 K리그 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광주에서는 모처럼 나와서 좀 파이팅 불어넣은 한이훈이 활약이 좀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시즌 두 번째 현대가 더비. 마침내 울산이 웃었습니다. 4대2로 전북을 꺾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경기인데요. 양팀 감독이 경기 전 미디어데이에서 항상 뭐 미디어데이 하면 공격 축구 하겠다는데 막상 경기 시작되면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날은 진짜 화끈한 공격 축구가 펼쳐졌습니다. 네. 0대0으로 끝났던 첫 번째 맞대결이, 그러니까 상대가 잘하는 걸 막 못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막 몸싸움, 막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하는 기싸움 형태로 흘러갔다면, 이날 경기는 신경전보다는 양팀이 준비한 것을 펼치는, 잘하는 것을 잘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울산이 승리를 했고 전북의 패한 포인트도 여기에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울산은 첫 경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됐었던 파이터 신영민을 제외하고 시즌 최고의 경기를 펼쳤던 광주전 라인업을 이날 내세웠습니다. 윤빛가랑 고명진, 원두재를 중앙에 두면서 패싱 게임으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반면 전북도 대단히 공격적인 라인업을 꺼내들었는데 눈길을 끈 게 중앙이었습니다. 김보경, 이승기를 공미에 두고 류재문을 원볼란치에 두는 4하나 카드를 썼는데, 사실 의도는 알겠어요. 최영준이 사실 공격 전개에서 좀 아쉬움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환에 능한 류재문을 가운데 두면서 왼쪽에 있는 최철순의 아쉬운 빌드업을 좀 커버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졌는데, 결국 여기에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기술적이고 창의적인 울산의 중앙이 전북을 압도했는데, 류재문이 원래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 세 명을 혼자 상대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고,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전북이 울산을 잡았던 이유는 상대가 잘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한 방으로 승리를 거둔 건데, 너무 상대를 풀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전북이라고 하더라도 울산의 중원, 국대급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기가 산 울산의 중원을 상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이지만 호흡이 나쁘지 않았던 최용준, 이승기를 더블 보런치를 활용한 4-2-3-1 전략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경기 보면서 내내 들었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재작년 생각나는 게 모라이스 김도훈 감독 때는 반대의 상황으로 전북은 늘 하던 대로 나오고 김도훈 감독은 갑자기 변칙 전술을 써서 그게 지금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에 좀 반대로 김상진 감독이 좀 수를 썼고 홍명보 감독은 가장 잘하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좀 포인트를 잡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울산이 이른 시간 김민준이 멋진 개인기, 울산 마레지라 그러더라고요. 예, 멋진 개인기의 득점으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세적 경기를 시작했는데 이후 돌아온 한기원이 경기를 바꿉니다. 김보경이 2개 환상적인 크로스로 그다음에 이를 모두 한기원이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뒤집는데요. 전북은 역시 확실히 박스 안에서 한 방, 이게 확실히 돋보인 팀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울산이 좋아진 게 여기서 흐트러지질 않아요. 예전 같으면 역전 후에 이제 지뢰 야, 우리가 안 되나 보다 이러고 무너지는 모습이 많았는데 이날은 준비한 것을 그대로 펼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청용 투입 타이밍도 좋았고 힌터지아가 빠르게 동점골을 만든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흐름을 찾았고 후반 11분 불트위스의 역전골, 후반 30분 이동준의 쐐기골 교체 투입하자마자 그때 패스 바코 패스 기가 막혔고 그 더브라이너랑 스털링이 호흡을 맞춘 느낌이었어요.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원의 차이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날 골키퍼의 차이도 좀 느껴졌던데 저도. 조현이가 막판 세이브로 팀을 구한 방면 송범근 이날 전체적으로 판단이나 반응이 좀 아쉽더라고요. 불투이스 실점 지분이 성공은 제일 커요. 맞아요. 공을 이렇게 제대로 못 쳐내면서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힌터지아 득점도 그렇고요. 약간 좀 한 번 반응이 조금만 늦으면 골키퍼 못 맞거든요. 이날 전체적으로 좀 김민환과 좀 떨어진 모습,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긴 했습니다. 네. 울산은 739일 만에 그것도 적지에서 전북을 잡으면서 선두로 뛰어 올랐고요. 울산 입장에서 올 시즌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귀중한 승리. 결국 올 시즌도 양 팀의 맞대결에서 결과가 좌우한다고 봤을 때 멘탈적 부분에서 이제 전북을 만나도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준 것만은 울산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전북 걱정이 가장 쓸데없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2연패 최근 5경기 무승인데 김상식 감독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력이 계속 아쉽고 여기서 어떻게 위기를 넘느냐, 이 과정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전북의 올 시즌 성적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다. KOM. 저는 윤빛가람 바코 힌터지어 불티스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고명진. 네. 최근 울산이 좋은 경기를 할 때만 어김없이 고명진이 잘합니다. 네, 이날도 그랬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도움으로는 윤빛가랑 그다음에 에이스 모드인 바코의 플레이도 좋았지만 고명진이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전진 패스를 계속 공급했어요. 그래서 울산이 공격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고명진 이날 팀 내 2번째로 많은 56개의 패스를 성공시켰는데 그중에 8개가 공격 진영 패스고 15개가 전진 패스였더라고요. 모두 팀 내 최다였습니다. 윤빛가랑 바코보다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한 거거든요. 저는 언성 히어로로 손색이 없는 활약이었다고 봤을 때 저희 KOM 취재해 봐서도 고명진이 딱 맞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수원 대구전입니다. 대구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원은 2경기 연속 후반 막판 실점하면서 다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울산전에선 서령우, 대구전에선 홍정훈에게 골을 내줬는데요. 공교롭게 두 선수 모두 골과 큰 인연이 없던 수비수였고 수삼 상대로 시즌 첫 골을 넣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홍정훈은 근 3년 만에 득점한 거더라고요. 네, 두 경기 모두 제 예측대로 수원승 들어올 수 있었는데 참 안 되려니까 이런 일도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갈못은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봐도 추갈못인데 저주의 아이콘까지는 가면 제 이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수원 구단 직원도 만 기자의 수원 반대픽은 개꿀이다. 이런 식의 좀 얘기를 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형님, 누님들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로 돌아와서 그럼 왜 이렇게 경기를 잘 풀어가다 후반 막판에 무너지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체력이죠. 그렇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원이 K리그에서 2번째로 로테이션을 적게 돌리는 팀입니다. 경기당 2명밖에 바꾸지 않는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이제 필드 플레이어 8명 정도는 늘 고정적으로 선발 출전한다는 뜻이에요. 그중 다수는 풀타임을 계속 뛰고 있고요. 이 멤버로 열흘간 4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이 변화가 생겼는데 그 효과를 못 본 세 팀이 수원FC, 수원 그리고 제주 이렇게 세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체력 손실이 있다 보니까 경기를 유지가 쉽지 않고 그게 경기 막판 집중력 저하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건하 감독의 후반 교체 수를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수원을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팽팽하거나 끌려갈 때 창기절도 여러 차례 좀 극선을 했었는데 박건하 감독이 그때 꺼내는 수가 좋아요. 뭐 정상빈을 투입한다거나 제리치를 뭐 폼 안 줬던 제리치를 투입해서 변화를 준다거나 이런 게 좋은데 이게 제주전 역전승 그리고 전북전 완승으로 좀 이어졌거든요. 과감성 있는 교체술이 좋은데 그런데 앞서가는 상황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좀 바뀝니다. 왜냐면 김태환, 고승범, 김민우, 이기재가 지친 거는 그 만약 TV 화면으로 보신 분들도 느껴질 정도로 맞아요. 네. 움직임이 좀 더뎠는데 교체를 좀 아끼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반 초반이든 아니면 하프타임이든 좀 이른 시간, 만약 한속적으로 투입할 거면 좀 더 이른 시간에 투입해서 그 에너지를 불어넣는다거나 왜냐면 실점 장면 보면 수원이 잘하는 게 중원이랑 2선이랑 3선에서 커팅을 굉장히 좋아요. 압박이 좋고. 근데 그게 압박이 슬슬 풀립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프리킥도 내주게 되고 파울을 해서 세징야에게 드리블 돌파도 허용하고 결국 무너질 듯 결국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수원의 최근에 나타나는 좀 문제점이라고 좀 보여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를 뜯어보면 수원이 잡을 수 있는 그림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기재 프리킥 골대 맞고 나왔잖아요. 정말 좋은 프리킥이었는데 좀 본인이 좀 아쉬워하는 그 모습을 보였고 제리치가 문전 앞에서 발로 찼으면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머리로 밀어넣다 보니까 방향을 잘 못 잡아서 놓치는 찬스도 있었습니다. 선제골은 김민우가 페널티로 넣었는데 다시 보기를 좀 해보니까 그 첼시 조르지뉴가 잘하는 그 페널티더라고요. 약간 상대 골키퍼의 박자를 뺏어서 손쉽게 넣는 파넨카는 아니지만 파넨카랑 비슷한 그런 타이밍을 뺏는 페널티가 센스가 돋보였고 대구는 지금 숫자 7 풍선을 아마 준비했을 것 같은데 그걸 불지 못한 좀 아쉬움은 좀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7경기에서 지금 패배가 없고 상승세가 찐 실력이구나 이런 거를 지금 빅보드에서 보여줬습니다. 홍정우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고생을 참 많이 했잖아요. 이날 동점골을 넣고 행복해야 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사실 저 기분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었고요. 6월에 아가가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시기를 저희 볼만찬이 기원하겠습니다. 자, KOM 가겠습니다. 이기재, 세징야 좋았는데요. 제가 뽑은 KOM은 에드가로 하겠습니다. 오, 의외네요. 신장 191cm, 몸무게 90kg 가까이 되는 거구인데 디테일에 상당히 강하고 흔히 가질 수 없는 본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훈 골도 다들 엔드라인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멈춰 있었어요. 근데 혼자 열심히 달려가서 오버헤드 킥으로 공을 문전 앞으로 정확히 보내면서 홍정훈의 동점골을 이끌어냈거든요. 네. 그 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연속골을 넣었을 때도 어쨌든 공이 에드가에게 공이 자꾸 쏠렸어요. 맞아요. 그 맥포모스처럼 자석처럼 이렇게 짝짝 달라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반전을 맞는 것도 에드가인데 수원전에 극적인 동점골을 맞는 것도 에드가다. 올 시즌 대구 에이스는 세징야가 아니라 에드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7라운드 리뷰 마무리하고요. 자, 28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부터는 자가격리로 빠졌던 서울 성남이 복귀하면서 다시 6경기 체제로 진행되거든요.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21일 오후 7시 30분 펼쳐지는 수협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관건도 체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원FC는 코로나 확진으로 바뀐 리그 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팀 중 하나인데 지난 라운드에서 일주일 쉰 포항 상대했거든요. 이번에도 일주일을 쉰 인천과 격돌을 합니다. 네. 반면 수원FC는 계속 쉬지 못하고 계속 일정을 이어가고 있었죠. 수원FC 지난 포항전에서 막판 대추격전을 펼치고 패하면서 체력, 결과, 분위기 세 마리 토끼 아쉽게 놓쳤는데 다행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주축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게 고민인데 문제는 이제 가용 가능한 스쿼드가 20명에서 22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로테이션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일단 양동현의 복귀로 투톱 체제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게 호재고 김도윤 감독이 지금 제일 큰 고민이 뭐냐. 포백은 공격이 좀 되는데 수비가 불안하고 그나마 수비가 좀 나은 쓰리백은 공격이 안 되고 이런 사이에서 지금 고민이 큰 상황이거든요. 둘 중에 어느 카드를 쓸지에 대한 부분 이날 경기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인천은 최고의 분위기 속에 휴식까지 취했습니다. 하루 온전히 쉬고 월요일에 가벼운 훈련하고 화요일부터 정상 훈련했다고 하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대단히 꿀맛 같은 휴식 느꼈을 것 같거든요. 김현희 검사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큰 부상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는 출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고사가 살아났기 때문에 최전방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왼쪽 측면에 강윤구가 나설지 정동윤이 나설지 좀 누가 어느 선수가 선발로 나설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최근 출전하는 베스트 멤버들이 그대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이 3호에 대단히 견고하잖아요.
첫 맞대결에서 50논란이 겹치면서 인천이 4대1 완승을 거뒀는데 그때와는 양 팀의 변화가 좀 많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날 키플레이어는 웨인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무로르 라스와 살아난 무고사의 최전방 공격수 대결도 중요하고요. 찬스 메이킹은 결정까지 짓는 무릴로와 네게바의 왼쪽 날개 대결이 이날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라스 모고사 재밌겠네요. 예측해 주시죠. 인천승. 오, 손FC가 너무 지쳤다. 저는 포항전 무승부각 나왔었잖아요. 근데 한 골 차로 밀렸었는데 요새 수액 보면 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무승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22일 오후 2시 펼쳐지는 제주 드디어 성남이 나왔습니다. 네, 뭐 근데 이번 프리뷰 때는 대부분 다 컨디션이나 체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성남은 서울전에 뛰었던 선수들이 자가격리에 돌입하면서 근 3주간 뭐 강제 휴식을 좀 취했는데요. 홈트를 하면서 몸이 망가진 것은 좀 방지를 했는데 경기 체력은 또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모였을 때 선수들 대부분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제주는 성남이 쉬는 사이 5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이어가서 상당히 지친 상태. 최근 11일 동안 제주, 수원, 제주, 광주를 오갔고요. 주중 경기 치른 뒤에 다시 제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주가 홈인지 원정인지 그거를 좀 홈이 좀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력 고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남 선수들 또 이 경기는 낮에 열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성남 선수들 컨디션이 약간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고 예상대로 경기 체력에 문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주 선수들은 반면에 감각은 문제가 없지만 체력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집중력 문제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이게 양 팀의 관건이 될 것 같고 성남 스쿼드에는 우려와 좀 기대가 좀 공존을 합니다. 리차드는 서울전 부상을 당했잖아요. 당분간 못 돌아옵니다. 앞으로 2, 3주 더 재활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7월 재개 때나 돼야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맞물려서 아마도 성남은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면 센터백 쪽을 조금 좀 관심을 좀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상호는 돌아오긴 했지만 100% 컨디션은 아니어서 3팩 조합에 약간은 문제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격 쪽에서는 박용지 활약 좀 기대할 만합니다. 뭐 서울전에서 늦게나마 골맛을 봤고 얘기 들어보니까 훈련 때 폼이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박용지 빠를 좀 기대할 것 같고요. 밀리치도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어서 밀리치 박용지 조합으로 최근 흔들리고 있는 제주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데 창기자가 얘기해준 대로 제주가 그 높이에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밀리치의 헤더도 좀 기대할 만합니다. 제주는 주민기가 있어서 공격 걱정은 크게 없는데 안현범 몸 상태가 살짝 걸립니다. 광주전에서 명제가 됐고 안현범이 빠진다면 뭐 박영재가 나설 수 있지만 그쪽 오른쪽 공격이 약간 조금 좀 막히는 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정우재 쪽에 쏠리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측면 공격이 원활해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안현범 컨디션이 중요하다. 다만 이제 주중에 싹 빠진 외인들이 얼마나 해주느냐 여기에 좀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주가 홈발 좀 세우는 팀이고 성남이 원정이 약하긴 한데 그래도 팀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성남이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 전 제주승. 감각에 떨어진 성남이 험난한 제주 원정길에 고생할 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22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리는 울산 포항 시즌 두 번째 동해안 더비입니다. 두 팀 모두 분위기를 바짝 끌어올린 채 동해안 더비 치릅니다. 그러네요. 포항 손FC 고전했지만 끝까지 버티는 힘 보여줬고요. 다만 고민이라고 한다면 그날 강상호가 포진한 왼쪽 수비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거든요. 포항 수비가 최근 좋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이제 선수 개개인의 힘들이 좀 좋았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조직의 힘으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강상호도 전문 수비수가 아니라 수비 자체가 좋은 선수는 아닌데 수원FC전에서 무너졌고 그 연쇄 이동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울산의 오른쪽은 수원FC의 오른쪽보다 훨씬 강하단 말이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을지가 이날 경기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포항의 고민 역시나 또 다시 얘기하자면 탓입니다. 언제까지 고민은 탓이야. 크베시티 2선에서 1인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최악의 부진해 보이는 타시가 어떻게 해줄지. 사실 근데 타시가 데뷔전이었던 지난 동해안 더비에서는 잘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타시를 그때처럼 조커로 그때 활용했던 방법으로 쓸지 아니면 맞불을 놓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타시 선발 여부가 전체적인 전형과 전술에 큰 영향 미치거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이승모 제로톱 간단 말이에요. 뭐 크베시치 제로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타시에 대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수원FC전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던 신광은 이날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포항 팬들 안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울산은 전북을 잡고 최상의 분위기 속에 경기를 치르는데요. 2일 준비하고 경기한다는 점이 역시 또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울산이 그날 신영민, 김성준, 김인성, 김지현 등에 대한 체력을 아꼈거든요.
물론 김신영 선수 뛰긴 했지만 어쨌든 변화에 대한 여력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홍명보 감독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할지. 근데 일단 홍명보 감독 스타일 보면은 좋았을 때를 그냥 믿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기력도 그냥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한데 다만 울산도 지금 김기희 볼티스 중앙 수비의 체력 과부가 상당한 편이거든요. 실제 전북전에서도 계속 뒷공간을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김태현 정도로 제외하고 좀 대체자가 없어서 고민이 될 텐데 포항도 손해프션에서 지금 카운터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임상엽을 중심으로. 울산의 중앙이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울산은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지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울산 승. 네. 전북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느낌이 쎄합니다. 오. 일단 이런 경기는 근데 기세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울산의 연승. 근데 이런 흐름에서 포항이 그치. 울산 발목을 잡았어요. 김동 감독한테는 그런 DNA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포항 승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갑니다. 23일 오후 4시 반 펼쳐지는 광주 수원전입니다. 일단 두 팀 모두 주중 경기를 치른 터라 지친 상태로 경기에 임합니다. 로테이션 폭이 가장 적은 두 팀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전술, 전략보다는 어느 팀이 잘 버티고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홈팀 광주는 연패 끊고 제주와 비기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인천전 패배가 조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다 그래요. 강등 위기감을 확실히 느껴갖고 선수들 그 중에서도 광주에서 강등을 경험한 윤보상, 이한도와 같은 중고참들이 앞장서서 야 우리 이렇게 가다가 강등이야 라고 조금 독려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올라와서 제주전에는 좀 파이팅 넘치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다고 좀 얘기를 들었고요. 수원은 꾸준히 무패 중이긴 한데 울산, 대구 잡았으면 선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잡은 고기를 두 번이나 놓쳤어요. 그래서 맥이 살짝 풀린 상태입니다. 네, 두 팀은 개막전에서 일단 붙었는데 그때는 두 팀 모두 경기력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만나는 수원은 분위기상으로는 뭐 수원이 별로 안 좋을지 몰라도 경기력은 그때 만난 수원과 지금 만난 수원은 아예 다른 팀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됩니다. 정말 단단하기는 리그 최고 수준이고 제리치까지 살아났어요. 제리치가 지금 대구전 2전 2경기 연속골 넣으면서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 중간에 그 공으로 급소를 맞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중계화면에도 퐁 소리가 났는데 사실 그 정도면 저는 교체될 줄 알았어요. 아이언맨. 근데 벌떡 일어나서 또 다른 플레이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런 장면이 나올 때 대부분 갑자기 모두가 멈추죠.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돼 여기 목에 힘이 들어가. 근데 그 정도로 철인인데 제리치가 이날도 나올 것 같고요. 정상빈이 조금 선발 출전이 전망이 되는데 지금 교체 선발 약간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대로라면 선발 출전을 차는데 반대편에서는 엄원상, 엄지성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너희 메탄소년단이냐? 우리는 이제 이름은 없는데 우리 뭐 예를 들면 금호소년단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왜냐 금호고 출신들도 지금 뭐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지금 뉴스 세계에서는 금호고랑 메탄고가 조금 앞장서는 그런 팀들인데 그래서 지금 엄원상, 엄지성과 그리고 저쪽에서는 지금 뭐 정상빈과 강현묵이 나선다면 이 경기는 그 광주와 수원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금호고와 어떤 메탄고의 자존심도 걸린 그런 경기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펠리페는 지금 앞통이 있긴 한데 이날 출전이 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독 취소 사태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수원승 배제하겠습니다. 무승부! 저도 무승부. 네. 수원이 다소 지쳤다는 점이 좀 걸립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는 23일 오후 7시 열리는 대구 전북전. 이번 라운드 최고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지 않는 대구와 이기지 못하는 전북의 맞대결. 이게 딱 수식어만 보면 두 팀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만큼 좀 양 팀의 분위기가 상반된 상황이고요. 대구는 수원전 무승부로 기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확실히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날 경기 키플레이어 이진용으로 하겠습니다. 세징야가 전북전에 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하시는 대구 팬들 계실 것 같은데 이날도 뭐 허벅지 한번 세게 까인 장면도 있었잖아요. 네. 내부에 물어보니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세징야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징야가 창출해내는 이 변수, 옵션이 상당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지금 세징야가 최근에는 스트라이커 자리보다는 2선으로 내려오면서 좀 찬스 메이킹이나 퍼포머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려면 세징야 이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진용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진용이 전북의 탑급 2선 자원을 상대하면서 세징야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실
전북이 울산과의 허리 대결에서 밀렸던 게 상대의 창의성과 움직임을 고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징야가 최대한 리플레이를 해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진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진용 선수 지금 이날 경기에 대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전북은 분위기 전환이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전북이 최근 연패가 없었고 위기가 없었던 게 베테랑의 존재감이 결정적이었는데 지금 전북은 베테랑들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식 감독이 과감한 로테이션으로 변화를 여러 차례 줬는데 사실 지금 흐름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이로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젊은 선수로 나갔다가 지금 되고 그것도 대팍에서 매진이라고 하잖아요. 아예 분위기가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전북이 또 무슨 약점이 있느냐? 22세 카드가 약하다 보니까 교체 카드를 5장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또 노장들에 대한 체력 안배를 또 해주지 못하는 약점이 있거든요. 이래저래 지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김상식 감독인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진용과 똑같은 이유인데 일단 전북이 중원에서 말리면 어려운 게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영준, 백승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날 경기 역시 양 팀의 스타일을 보면 승부처가 후반에 될 것 같은데 대구는 최근 6경기에서 모두 후반에 골을 넣었거든요. 전북은 잘 안다시피 후반 전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흐름이 후반에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후반에 강한 대구와 이 흐름이 약간 꺾인 전북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게 이날 게임의 변수가 될 수 있을 재밌겠다.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5번의 맞대결은 모두 전북이 이겼다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대팍의 기운 때문에 좀 대구가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유독 무승부가 많은 느낌이긴 한데 저는 전북이 독이 바짝 올랐다는 점, 상성상 우위를 점한 전북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23일 오후 7시 펼쳐지는 강원 서울전입니다. 네, 강원은 모처럼 휴식을 좀 취했는데요. 한국영이 뭐 잔부상도 있었고 참 힘들어했는데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충전을 한 상태로 돌아왔을 것이고 아슐마 토프도 라마단 의식을 좀 거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컨디션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 부상, 징계, 컨디션 난조 이런 것 때문에 매 경기 라인업을 계속해서 바꿔야 했잖아요. 근데 이날은 장기 부상자 빼고 강원은 베스트 전력으로 나설 수 있을 전망인데요. 미드필더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한국영이 고정적으로 주전이라고 한다면 그 파트너 자리로 처음에 김동현 썼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호 썼다가 최근에 또 서민우를 좀 기용하면서 좀 변화를 주고 있는데 모두가 살짝 조금씩 기대에 밑도는 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선수를 쓸지가 조금 그거 중요할 것 같은데 또 특히 상대팀인 서울의 강점은 중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성용 오스마르를 어떻게 하면 잘 봉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공략할까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서울도 호재가 있습니다. 박주영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끝나고 팀 선수들과 다시 합류를 해서 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은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 엔트리에는 무난하게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확진자였던 황현수는 지금 자가격리 시설에서 조금 지냈기 때문에 홈트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과 달리 지금 그 약간 감각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경기는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상호, 조영욱 그리고 김대원, 조재환 양 팀의 돌격대장들의 어떤 맞대결을 좀 기대하는데 그러려면 조재환이 일단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조재환이 부상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지난주 이제 런닝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훈련을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한지에 따라서 출전 여부가 갈리는데 나온다면 참 재밌는 측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울과 성남은 감각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좀 되지 않아서 좀 예측 쉽지 않습니다. 애매할 땐 무승부이죠. 저도 무승부, 양팀 모두 해결세가 아쉽다. 하고 보니까 무승부가 많은 것 같네요. 네, 생각 안 했는데. 네, 무밭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6경기 프리뷰하니까 완전체 K리그 1이 됐습니다. 남은 시즌만이라도 무탈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17라운드 리뷰 18라운드 프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